지금 이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부상하는 그 주제가 국민연금 고갈 문제입니다. 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 논의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굉장한 화제죠. 그래서 이것도 인구 문제하고 정말 직결되는 그런 사안인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실 국민연금이야말로 60년대, 70년대의 제도와 철학이 만든 대표적인 기성제도죠. 세대 부조형의 소위 복지체계의 핵심입니다. 분모, 보험료가 많고 네. 분자, 수급비가 적은 구조, 이런 구조죠. 이런 삼각형일 때는 굉장히 잘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은퇴했을 때 그들의 어떤 우리가 마치 은퇴한 부모님들을 현역의 자녀들이 모시듯이 굉장히 바람직한 구조인 건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세대 이전형, 세대 부조형의 체계라고 표현합니다만 이제는 이게 밑에가 없어졌어요. 줄어들어요. 근데 위는 빠른 속도로 늘어요. 네. 이게 유지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죠. 예. 그럼 바꿔야죠. 이 너무나 단순한 논리를 왜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제도가 이 현실과 엇박자가 나가잖아요. 엇박자가 나오는 건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러게 이제 국민연금의 아마 그 개혁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이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요. 네. 이것들을 갑자기 이 구조에 맞게끔 가겠다.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단순하게는 내가 낸 것을 내가 나중에 받을 거야 라는 이제 기여식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 적립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제도. 내가 낸 거를 지금 노인, 그 고령자들이 받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내는 90년대생, 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낸 걸 나중에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에서 못 받는다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기는 받을 거예요. 네. 받기는 받을 텐데 아마도 기성세대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받아갔던 그 수급비만큼은 모자랄 겁니다. 그렇죠. 모자라고 특히나 이 새로 태어나서 이 돈을 내야 될 아까 90년생이 받아가려면 지금 우주 어딘가에 떠도는 이 많은 후속 세대들이 그만큼 숫자가 나와줘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역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네. 0.81 누가 낫지라고 하는 이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0.12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0.8이 이 정도 상황이니까 0.1이 그러면 완전히 쪼그라진 상황이 될 텐데 네. 이게 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의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후속 세대들이 그것을 계속 낼 수 있는 인센티브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뚜렷한 동기들을 주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열심히 보험료를 내야 될 사회에 진입하는 20, 30대들조차도 지금 퀘스천 마크인데 네. 지금 뭐 태어나려고 하고 있고 이 0세, 10세 이런 친구들은 사실상 그냥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계획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이미 늦었지만 벌써 늦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이 60대, 70대 저를 포함한 이 기성세대들의 이 탐욕과 이 이익들이 내려놔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연금개혁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이거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죠. 50대는 그래도 고통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네. 사실은 성장도 있었습니다만 고통도 있었거든요. 저는 20대, 30대에 저의 아들들이 고통을 좀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부모가 조금 더 그 고통을 겪는 게 맞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가져야 되고요. 그거 최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나마 두고 있는 네. 50대, 60대들이 대타협의 네. 양보의 과정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면 행정당국도 우리 정책 결정권자들도 기꺼이 그 흐름에 맞도록 개혁들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사실은 후속 세대들이 숨을 쉽니다. 기존 제도들 끊임없이 본인들이 더 가지려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 밑에 애들이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이 의심이 확신이 되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자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노예를 왜 낳냐라는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나의 자녀가 왕자가 될 수 있도록 확신을 줘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확신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되는데 내가 낳아서 나보다 못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20, 30대에게 출산이라는 너 왜 애기 안 낳니? 라는 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는 게 틀린 것이죠. 저는 그 첫 번째 돌파구가 국민연금의 신속하고 네. 또 굉장히 또 발상이 전환적인 개혁들이 출발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말 이 세대가
말 그대로 이 피라미드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국민연금도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기성세들이 이 변화를 당장 직면에 있으면서도 변화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이 연금 개혁을 계속 지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볼 만큼 정말 중요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너 왜 아이 안 낳니? 라고 이제 기성세대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꼰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볼 수 있는데 당신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들이 왜 지금 현재 아이를 안 낳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안 낳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그럼 안 낳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그죠? 그래야 뭔가 대응 방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쭙는 겁니다. 왜 안 나올까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는 무의미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나 잘 알죠. 다 합니다. 사실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죠? 뭐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뭐가 먼저냐 가지고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출산을 해야 될 이유는 없고 네. 안 할 이유만 많은데 누가 하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후속 세대들이 이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똑똑해졌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낳지 않을 이유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너 왜 안 낳니가 아니라 예. 너 뭐가 불편하니? 라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야겠네요. 바뀌어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불편한 얘기를 좀 하겠죠. 네. 이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그 불편함을 적어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 네.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첫 번째는 고용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주거라고 봐요. 네. 그렇다면 고용, 즉 장기 안정적인 선배들을 기성세대들이 가져갔던 즉 꼰대들이 아까 네. 말씀처럼 네. 꼰대들이 장악했던 이 양질의 일자리들을 후속 세대들이 바톤 터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해야 거고요. 된다. 그러려면 고용 없는 성장 더는 이제 심화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수의 진작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혁신의 어떤 산업이라든가를 통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호흡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골라갈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경제 정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되고요. 시장에서의 혁신적인 기업가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발휘돼 가지고 새로운 어떤 레벨업의 성장 함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최근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소위 주거입니다, 주거. 그렇군요. 아니, 12%의 공간에 52%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근데 주거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뚝딱 지어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일반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2%의 사람들이 12%의 공간에서 제공하는 이 주거를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금수저들은 자기 노력에다가 플러스 이제 부모의 지원에 힘입어가지고 빨리 사게 되죠. 근데 빨리 사게 되면 또 급등하다 보니까 앉아서 또 본인들이 기성세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대부분의 탈락하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고 계속해서 직업과 주거 공간이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직주가 멀어지는데 출퇴근에 지금 쏟는 시간에 하루에 2-3시간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어떻게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네. 근데 이런 복합적인 과제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아기를 안 낳고 본인들의 어떤 그 눈앞에서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구조가 트렌드화로 된다면 어쩌면 인구 대응의 첫 번째 방침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맡아야 돼요. 바로 주거정책이죠. 주거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아기들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가 10년 후에 예를 들어 결혼하겠다 라고 하는데 당장 물을 거예요. 상대 이제 그 배우자가 되겠죠. 뭐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업이 뭐니? 직장이 뭐니? 두 번째 어디에서 살 건데? 네. 부모들이 다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질문이 그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에요. 그 허들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네. 대부분의 20, 30대는 50대, 60대의 부모 세대들의 그 허들 통과 못할걸요? 그러면 결혼의 허들도 낮아질 수밖에,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뭐 결혼 왜 안 하니? 애기 왜 안 낳니? 이 이슈에 직결되는 분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네. 정확한 문제에 대한 발굴과 개념 정의가 있어야 그것에 맞춰가지고 해법도 변해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버넌스 체계를 봐도 어떻게 보면 인구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그 과제로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인구 문제가 야기된 그 배경이 일자리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라고 한다면 고용노동부가 혹은 국토부가,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인구 문제를 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 파트를 그쪽 부처로 가져가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까지 저는 한번 전혀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논리를 수긍이 가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이미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대책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제시했던 그 문구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재혁명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구 오너스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셨는데 전 이 메시지만큼은 정말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가설, 네. 예, 적정 인구론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저도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비유 하나 할게요. 저도 이제 꼰대 세대라 뭐 초등학교, 뭐 당시 국민학교입니다만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 한 6, 70명씩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하위 2, 30명은 사실상 버렸죠. 버리는 네. 교육이었고요. 네. 좀 따라오는 친구들만 챙겨서 가는 구조였었어요. 맞아요. 왜? 그렇게 버려도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괜찮았거든요. 네. 그죠? 근데 이런 어떤 그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엘리트 교육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과거 고성장 구조에서는 굉장히 기능을 잘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총 인구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네.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버릴 사람이 없다. 그렇죠. 네. 지금 반 가보면요. 한 반 한 2, 30명씩 있거든요. 네. 2, 30명 중에서 버릴 사람 한두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사람들을 다 써야 되는 구조가 됐어요. 그렇게 해도 성장을 할까 말까인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인구 오너스는 인재 보너스로 바꿔야 된다. 인구 오너스. 인구의 양적 숫자가 줄어가지고 발생하는 이 위기는 네. 이 질적인 증가,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인재화를 통해 가지고 보너스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버릴 사람 아무도 없다. 주변에 어떤 애기들도 버릴 사람 아무도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고도의 인적 자원이 돼가지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신기술,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런 식의 가능성들에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교육 체계, 그 다음에 그 고용 체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옛날처럼 잘하는 사람 한두 명 끄집어 나가지고 다른 사람 먹여 살리는 구조, 고성장 시대에 가능했던 얘기. 지금은 이제는 버릴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인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재교육시키고 고도의 인재로 승격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과 만나서 한국 사회의 점프업,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지금 아마도 하고 있는 우리 인구 대응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인 교육과 관련된 이슈로 상황이 좀 연결돼야 되고 확산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우리 뭐 사실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사실은 정부가 유도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직적인 입시 제도가 그다음에 요것들이 유교적인 어떤 그 입신 양명이라고 할까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내 아들 내 자녀들은 내가 잘 키워가지고 사회에 뭐 도움이 되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야 돼라는 굉장히 개별적인 사적인 선택들이 사실은 대학 진학률 70%를 만든 사회거든요. 그렇죠. 주요 선진국 중에서요 대학 진학률이 70% 되는 나라 없습니다. OECD 평균이 40%가 안 돼요. 네. 우리 스위스 이런 나라는 30%도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버릴 수 있는 자원도 없는데 그 자원들이 사실은 내버려둬도 이미 사적 차원에서 70% 이상 고도 인재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미 만들어지고 공급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좋은 환경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나라 같으면 막 열심히 키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냥 골라오면 돼요. 맞아요. 골라오면 되는. 그러니까 고도의 인적 자원의 후보들이 너무 많고요. 또 네. 한국 사람들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전 세계에서 유태인을 능가할 수 있는 비웃는 그 정도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이런 가능성들을 잘 좀 얼머부려가지고 그 조합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인구 위기라는 이 현실들도 고도의 인적 자원화, 그다음에 버릴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4차 산업혁명에 동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설인 인구가 줄어도 행복의 수준은 더 늘어나는 네. 어쩌면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의 이 가설들도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개혁적인 모델을 통해서 단순히 이 인구 문제를 문제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그런 건 해결할 만한 어떤 묘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게만 생각했는데 뭔가 이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셔서 제가 또 마음의 위안도 좀 생깁니다. 저도 스스로 한국인인 게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이제 이 책인싸 인터뷰 벌써 1시간 정도 갔는데요. 이제 마무리, 이제 클로징하는 이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라고 하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저는 미리 생각해 오지 않거든요. 이 인터뷰 중에 생각하게 된 김광석이 생각하는 전용수란, 이건데요. 저는 전용수란 개혁이다. 결국 우리가 과거의 무엇을, 과거의 공식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알고 이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어떤 모델들, 걸맞는 어떤 대응 전략들을 제시한다. 시대적으로 그것이 정말 필요한 순간인 것 같고,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 없었던 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개혁을 이끄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입만 개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겸손하게 그러시고 이제 더 필요한 건 이제 입이 아니라 네. 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들이 조금은 쉽게 네. 그리고 조금은 효율적으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것들이 후속 세대들에게 구체적인 희망과 구체적인 행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들이 필요할 네.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해줘야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중요한 아마 그 출발이 될 것 같고, 그 출발은 역시 저를 포함한 꼰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후속 세대를 생각하는 꼰대, 네. 그다음에 입만이 아니라 이제 몸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새로운 꼰대가 신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작은아마 좀 일조를 하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꼰대의 조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꼰대의 조건이라면 한 10가지가 부합돼야 되는데, 마지막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꼰대인 줄 모른다. 그러니까 꼰대인 줄 저도 저를 스스로를 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꼰대인 줄 스스로 알면 그건 꼰대가 아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초지일관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이 사회를 개혁으로 이끄는 하나의 돌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메시지들을 이미 전달해 주셨는데, 요약적으로 10글자 이내로 말씀해 주시는 공통 질문입니다.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10글자 이내로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은 없다. 빨리 나서자. 빨리 나서자. 나서자. 딱 10글자. 시간은 없다. 빨리 나서자. 그러니까 인구 문제를 먼 훗날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면한 바로 오늘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로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 인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할까 하는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인구 문제 대책, 지금까지 그 대책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빼먹은 게 있다, 아니면 인구 문제 대책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가감없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다중적인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많은 논의 속에서 최소한의 그 갈등들을 통해서 사실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인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내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와 능력,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의지와 능력의 출발은 저는 소위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 정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만약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능력을 재구성하라
본인들이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던져라. 자, 이 두 가지 의지와 능력만 사실은 2022년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화 시켜준다면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의지와 능력, 정말 많은 것들 전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우트로 질문으로서 나에게 책 인싸란 이 질문인데요. 다른 말로 이제 소감을 여쭙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저와 물론 뭐 자주 뵙지만 오늘 이 카메라 앞에서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와 이야기해 보셨는데 이 책 인싸에 출연한 소감, 이것을 나에게 책 인싸란 이렇게 질문 드리면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에게 책 인싸란? 가려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고민스럽고 네. 약간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네. 또 약간은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매체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렇습니까? 점에서 예. 사실은 약간 뭐 위험 수위를 넘긴 수준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평소에 생각했던 지론들이고 네. 또 평소에 가졌던 고민들이라 네. 그 당혹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신선함이 저에게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혹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선함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 교수님의 어떤 지론 그리고 지략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책을 통해서 어떤 인구구조 변화가 있나 어떤 트렌드가 있나 이런 것들을 27년까지 전개될 그 구조적 변화를 먼저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해볼까 어떤 움직임을 나도 가져볼까 그냥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내가 오늘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